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급 방안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에 더 무게를 둔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최종 지원 금액과 방식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효과겠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적재적소, 적시에 지급돼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우리 지역 뉴스를 알아보는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등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도정 질문 들어봅니다. 이어서 박교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힙니다. 앞으로 약 30년 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70%를 상회할 거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인구 절벽 현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 바로 경북 북부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민 정책인데요. 오늘은 이 이민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떤가요? 네, 이민청 설립 같은 이민정책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독일 연방 이민청을 찾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21대 국회 회기가 임박했던 시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 김천, 경주 등이 이민청 설립에 큰 관심을 보였었고요.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 충북, 경남 등 광역지자체 10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지역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동도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떤 강점들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네, 지난 대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이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 자체가 좀 희미해진 측면은 있지만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에서도 지난 대선에 비해 고작 2% 정도 지지율이 상승했을 정도로 민주당의 집중 공약에도 불구하고 안동은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안동이나 경주, 김천과 같이 이제 경북에서 이민청 유치에 도전장을 낸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그 정치세가 강하다 이런 역발상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안동시와 김천시, 경주시 등은 지난해 한 차례 연구 용역도 발주를 했고요. 이미 연구 용역은 이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경북도도 이민청 설립 논의가 한창일 때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죠. 네,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산하 지자체들이 이민자 수용성, 국가 균형 발전, 글로벌 이민사회 선도, 접근 편의성, 또 이민 행정 수요 등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점을 내세웠는데요. 그 역발상 전략, 이런 역발상 전략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이민과 또 외국인 유치와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강주광역시가 시청 산하의 외국인 이민 유치와 관련해서 국구로 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이보다 앞선 2023년에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도내에서 외국인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경주나 또 혁신도시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 김천, 강력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안동 등 자기들만의 강점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자율 경쟁을 통해 선정을 하기로 했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이나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민청 같이 지역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서면 여러모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민청이 이제 지역에 설립이 된다면 3,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3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이민청 대비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재외동포청은 예산은 1,055억 원 정도, 직원 정원은 150명 정도 수준인데 이민청은 업무나 예산의 규모가 재외동포청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외에 외교부 등 6개 관련 부처의 업무 이관에 따라서 공무원이 이주를 하고 유관기관이 설립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5,000명 이상의 신규 유입 인구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지방의 소멸 위기나 학령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또 인구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게 예를 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 이런 것들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외국인 인구 유입과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민 전담 조직은 반드시 경북 북부권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민청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청 자체가 이제 전 정부에서 중심이 돼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보니까 어쩌면 정치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상북도는 이번 대선 기간에 여야 각 정당에 이민청 설립에 대한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죠. 네, 경상북도가 이제 제안한 공약을 보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이민 정책 수립, 또 강력 비자제도 시범 시행 추진 이런 점들을 강점으로 내세웠고요. 또 경북은 전국 강력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선도해온 곳이다. 이런 강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북의 이민청을 반드시 설립해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민청 설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새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전 정부가 추진해온 이민청 설립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제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던 2024년 2월을 발의됐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만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를 하려고 했었으나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 이런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이민청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은 없었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열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도의원이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최병근 도의원은 이제 경북의 외국인 체류 인구가 최근 5년 상간에 30% 이상 증가했고 또 이민정책은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서 여러 부처로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면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치권 상황을 보자면 여대 야소 전국인 만큼 결국 정부 차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네, 지난해에도 이제 경상북도는 4.10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 이뤄지면 이민청 설립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이민청 설립 논의는 이제 자동으로 폐기된 선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을 보고 이제 단일 민족 혹은 당군 우선 이런 배타적 단어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는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경북 인구와 비슷한 2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지 오래이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농촌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없으면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는다는 것,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같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민정책은 명가, 암이 뚜렷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시급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북에 혹은 또 북부권에 이 관련 조직이 들어서게 된다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민정책은 현재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민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 국가적 차원의 이민 체계가 구축되고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경북 4대 도시가 똘똘 뭉쳤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LG 베스트샵 상반기 마감 세일. 할인도 혜택도 쿨하게. 지금이 딱 에어컨 득템 찬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영주점, 문경점, 상주점에서 만나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0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방안, 중앙선 활성화 방안과 육군 사관학교의 안동이전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 도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 다뤄진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광택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광택입니다. 네,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 현안에 대해 폭넓은 도정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 재건 5대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이번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 말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의 피해는 어느 하나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온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제안한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 재건 5대 정책을 통해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복구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 우선 온전한 피해 복구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재정적 지원입니다. 특히 기확정된 복구비 외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산불에 대한 복구비로 1조 8천억 원이 확정되었지만 그중 약 35%인 6,500억 원을 재정이 열악한 경상북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이 이번 초대형 산불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만큼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산불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재난 피해 복구 비용의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복구 비용은 신축 건물 건설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아 주택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초대형 산불의 피해 당사자인 경상북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의 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가 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임무벌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재난안전법의 재정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속세, 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를 주장하셨거든요. 이 법안은 입법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10일 국회 산불특별위원회에서 초대형 산불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대체로 이번 초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 지역의 지방 소멸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피해 복구비 지원 이상의 전향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고 어려운 지방 재정을 감안해 산불 피해 복구에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네. 이러한 우호적인 국회 입법화 여건과 분위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경북도와 시군 그리고 경상북도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보다 신속하고 충분한 내용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법 내용이 부실하여 피해 주민과 지역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겁니다. 저는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제안했듯이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년간 상속세, 증여세 면제,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와 같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는 육군 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을 촉구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 육군 사관학교 안동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네. 안동은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이 태어나 신흥무관학교 정신을 세운 곳이며 그 신흥무관학교가 오늘날 육사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 육사가 안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역사의 근원을 찾아가는 일이자 국가 정체성과 호국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안동을 포함한 경북은 전국 독립유공자 14%를 배출한 호국의 본향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네. 이미 해군사관학교는 진해, 공군사관학교는 청주로 이전해 지역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되었지만 육사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평성과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육사의 이전은 시급히 논의돼야 할 과제입니다. 나아가 육사와 관련 인력, 가족, 군인프라 유입 등은 안동과 경북 북부 인구 활력과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육사 이전은 군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가는 상생의 해법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안을 단순히 유치 논란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보고 강력히 제안드린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 육사가 안동으로 이전이 되면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지역 입장에서는 예. 어떤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육군 사관학교가 안동으로 이전되면은 가장 먼저 약 1만 명 규모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생도생이 1,200명 정도 되고요. 교수 지원 인력이 한 3,000명, 그리고 가족과 유관 시설까지 포함하면 지역 내 소비와 정주 수요가 크게 증가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숙박,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반 시설 확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동은 현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육사의 이전은 단순한 기간 유치가 아니라 젊은 인구가 머무르고 활동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돌파구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동은 역사적으로 독립운동과 호국정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육사 유치를 통해 안보교육과 역사문화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과 민간의 협력이 확장되면 교육, 문화, 방위산업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은 안동을 단순한 지방도시에서 대한민국 안보정신과 인재 양성의 상징 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인 만큼 육사 안동 이전도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예. 이어서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방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실까요? 예.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KTX 이음이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륙을 종단하는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린 것이죠.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약 4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안동역이 중간 지점으로 서울과 부산 양방향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 중앙선 철도망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중앙선 KTX 이음의 출발 도착역을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확장하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하고 운행 횟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 영천 구간 신호 시스템의 최고 속도 개량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운행 시간이 보다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최다 이용 노선인 경부선의 수요를 상당 부분 이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문경, 신도청, 안동을 잇는 중부 내륙 철도망까지 구축된다면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760만 인구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면 중앙선 활성화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북이 교통 요충지이자 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교육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길주중학교의 복합시설 수영장 설치를 촉구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실까요? 예, 수상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생존 수영 교육은 2020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생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길주중학교의 복합시설로 수영장을 건립한다면 생존 수영 의무교육 장소 확보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 수영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일석삼조 효과가 있습니다. 길주중학교 수영장 건립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가 수영장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안동시가 잘 소통하여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걸까요? 예, 경상북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건립 필요성은 유아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은 지난 2020년 저 도정 질문 이후 구미시에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로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 지역에서는 유아 발달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본원 이용이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현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지금 북부권은 유아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 전체의 균형 있는 유아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부 분원 건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실제로 충청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북부 분원 개원을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은 도청과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핵심 행정기관이 밀집한 북부권의 중심지로서 공공인프라 접근성과 유아교육 수요 측면에서 분원이 들었을 채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해난 외에도 안동 강북 지역에 집중된 중학교 강남 지역 이전 문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 지역 해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안동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국립경북대학교 국가대학 설립 등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역 해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청취자 및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 시작됐는데 의원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했습니다. 취임 10여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건데요. 이번 정상회의 참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대통령께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위해서 캐나다로 이제 출국하셨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순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취임 12일 만에 떠나는 첫 순방인데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국내외 언론들도 많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참석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죠.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내는 어떤 신뢰와 지지의 표현이다.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짧게는 12월 3일 계엄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찾는 외교 복원의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길게 잡아보면 사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외교가 정말 무능, 퇴행으로 일관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무너진 외교를 복구하는 첫 발걸음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마침내 국제 무대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점을 세계에 좀 알리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국제 경제 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려운데요. 이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좀 그런 기회가 아닐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하시면 특히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문제 이런 쪽과 관련된 우리 한국 정부의 비전을 또 제시하시고 또 한국의 역할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네네.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성사될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데 어떤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다자 회의니까요. 반드시 1대1 이런 개별 회담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그리고 한일 그밖에 다른 참석 국가들과 1대1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안보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 환율, 관세 이런 문제가 지금 핵심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25% 상호 관세를 선언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유예하겠다. 그 유예 조치가 7월 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7월 8일 이전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또 거기에 관한 어떤 큰 줄기를 좀 잡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올해가 해방 8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일 수교 6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제 우호 관계를 1차적으로 재확인하고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협력 기조 여기에 대한 또 확인 이런 정도의 1차적으로는 좀 선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또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밤 캐나다에서 귀국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안고 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첫 최고위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새 원내 지도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새 정부의 출범이 사실은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난 내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무엇보다도 이 내란 종식 그리고 또 지금 민생이 거의 뭐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민생 경제 회복 이 두 가지 과업에 1차적으로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3대 특검이라고 불리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예, 이거를 좀 제대로 추진해서 규명할 것 규명하고 책임질 것 책임지우게 하는 뭐 이런 작업들이 있겠고요. 또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 경정 예산 빨리 좀 확정 짓는 것 그리고 또 민생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여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는 뭐 앞서 이제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되겠지만 관세 대응과 같은 이런 대외 위기, 대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국회가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뭐 집중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통해서 또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든가 또 어쨌든 경제 성장, 또 국민 통합 예, 이런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는 8월 2일이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예. 4선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뭐 다들 예상하던 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 그 1기 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었고요. 네. 2기 대표 할 때 수석 최고가 김민석 의원이시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정청래, 김민석 이 두 분이 이제 잘 보좌해서 당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또 내란 과정에서 이제 김민석 의원은 수석 최고로서,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 당원들의 어떤 지지 기대도 그만큼 높으니까요. 어쩌면 정청래 의원 당대표 출마는 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경쟁 상대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할까요? 글쎄요. 아직 박찬대 의원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하셔서 네. 지금 어떻게 될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또 원내를 잘 이끌어 오시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선 출마 관계로 사퇴한 이후로는 또 당대표 직무대행을 훌륭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그는 기대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뜻도 있겠지만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이렇게 한번 당대표로 나오시는 게 어떠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제가 장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과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그런가 하면 일단 하시면 어쨌건 또 다른 분들이 나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2파전이
형성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야당은 달라 하고 여당은 안 된다 하고 이런 입장인 거죠, 현재? 사실은요, 이게 정청래 위원장이 사퇴하게 된 거는요, 아시다시피 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요, 4년 임기에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2년씩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여야 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작년에 새로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출범할 때 이른바 원구성이라고 하죠. 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정할 때 법사위원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몫이었어요. 다만 저희들 당 안에서 이제 위원장 자리를 이제 누가 할 거냐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 국회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사정상 1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통상 상임위원장 2년 하는데 1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본인이 1년 더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뒤에 1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건 야당과 협상하거나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네. 1년 더 지나고 의장단을 새로 또 모든 위원장을 새로 이제 바꿀 때 그때 가서 법사위원장을 뭐 여가 할 거냐 야가 할 거냐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 2시부터 의총을 열고 새 원내 사령탑에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현승,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3파전을 벌였는데 송 의원이 당선됐네요. 저도 조금 전에 사실은 인터뷰 직전에서야 뉴스를 접했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에 이현승 의원 솔직히 그렇게 알려진 분은 아닌데요. 네, 네. 이제 부산에 기반을 둔 분이시죠. 이분이 뛰어들면서 이제 이른바 경북에 기반을 둔 친윤석열 성향의 송원석 의원과 그리고 또 수도권에 기반을 둔 친한동훈계죠. 그래서 김성원 의원 이 두 분 싸우는데 뛰어드니까 그때부터 혹시 무슨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이변 없이 경북 친윤석열 성향 송원석 의원이 이제 당선됐는데요. 저는 이번에 송원석 의원 당선되는 거 보면서요, 좀 생각 들었던 게,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요, 책임, 반성,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크다랗게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책임도, 반성도,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택한 것 아닌가. 도로 내란당, 도로 윤석열당, 혹은 TK 자민련, 그것을 좀 증명한 선거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친윤석열, 친내란 옹호 세력, 그들이 결국은 또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 힘을 또 장악하는구나. 이런 걸 여실히 보여줬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내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국민을 배신함으로써 결국 또 정권을 빼앗겼는데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구나. 이런 좀 감회가 들었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이 거대 여당과의 협치 그리고 당내 분열을 좀 잘 수습하는 여러 과제를 잘 수행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죠. 사적 채무 의혹 등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지금 해명, 저는 믿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자녀의 입법 활동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또 사적인 채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적인 채무 전액 상환했고
그분이 과거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벌금이나 세금, 뭐 추징금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억울함이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근데 어쨌건 그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질 것을 이미 다 책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그런 뭐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자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충분히 어떤 또 양해를 획득하고 또 지지를 받고 그런 과정 거쳐서 또 총리로 취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힘 사실은 지금 내란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해서 치른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선에 버젓이 후보를 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도 없이 지금 정부가 출범됐고요. 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장관이 없어요. 국내에. 이런 아주 기이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국정마비가 일어났고 인사공백이 초래된 이런 원죄에 대해서 저는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자꾸 발목 잡고 벌써부터 뭐 이런 근거 없는 비방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빨리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는 좀 협조하는 것. 이것이 저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어떻게 해소될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